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디를 할 거냐면,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죠. 자, 99페이지 보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요걸 할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한 군데만 투자해요?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할 수 있어요? 나눠 투자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눠 투자하는 게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인가 있죠? 요걸 찾아내겠다입니다. 요걸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뭐 10억을 갖고 있는데, 요건 전부 다 이제 금융시장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이거 저 주식시장이다.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라는 주식은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뭐라고요? 우산. 여기 다 투자했다 치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계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 하에 수익률을 확률로 평균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염도 계산이 가능해요, 안 해요? 또 질문할게요. 뭐하고 뭐로요? 분산과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10%, 오염은요 8%라고 간주해보자. 그러면 투자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투자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 잘 팔려요, 안 팔려요?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니까 우산은 이번 왜 안 나오셨어요, 이번? 우리 각종 똥볼 차는 사람, 똥볼 차. 양쪽에서 이제 차는 줄 알았네, 양쪽에서. 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면 우산 잘 팔리겠죠? 우산 잘 팔리면 주가도 올라가니까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고, 또한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근데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요, 우산 팔려 안 팔려요? 우산 안 팔리니까 낮은 수익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우산 만드는 회사는 호황이고 이건 불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확률 평균 냈더니 10%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만 투자하면 잘하면 대박, 잘하면 쪽박 날 수 있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자, 이번에는 자, B라는 주식인데 얘는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여기다가 다 투자했다 치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 10%, 위험 얼마라고요? 8%라고 간주해보자. 그러면 미래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겠죠. 이제 낮은 수익을 기대하겠네요.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요 잘 팔리겠죠. 이것도 잘하면 대박, 잘하면 쪽박 나는 거 아닙니까?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투자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반반씩 나눠서 투자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투자하고 여기다 2분의 1 투자한다고 치자. 이렇게 투자하는 걸요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분산 투자한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된 집합물이 있죠. 이렇게 요걸요 이 포트폴리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는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포트폴 구성했을 때의 위험은, 자, 이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산기로 계산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공분산 이런 걸로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다음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죠.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2분의 1 있죠? 그러면 얼마라고요? 10%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3분의 2 투자하고 3분의 1 투자했다. 그러면요 10%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3분의 1 해주면 돼요. 할 수 있죠? 이따 한번 연습하기로 하고, 얘는 원래는 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래는 8%가 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위험이 예컨대 한 6% 정도로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왜 그런가 볼게요. 아까 같이, 자, 이 포트폴 구성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얘는 자, 각 자산의 수익률에다가 그 투자 비율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줄어든 게 아니에요.
투자 비중에 따라 곱한 거죠? 줄어든 게 아닙니다. 다만, 요 위험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뭐가 줄어요? 오염. 자, 그래서 왜 줄어드나 볼게요. 아까 이렇게 된 걸 오염이 크다고 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오염이 작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염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치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뭐라고요? 오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나 볼게요. 자, 미래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에 반반씩 투자했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면 우산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팔리겠죠? 그죠? 근데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럼 안 팔리는 게 낮은 수익을 기대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요.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팔리죠? 우산은 또 지질이 안 팔리겠네요.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하나하나 투자했을 때는 잘하면 대박, 잘하면 쪽박 나죠. 근데 같이 투자하니까 잘해도 조금, 잘하면 조금 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오염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좋다, 오염이 줄어드는데 이 무슨 오염이 줄어드나 알아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오염이 줄어드나 알아볼게요. 오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보네요. 이렇게. 자, 이 사람이 다시 또가 아니라 주식 투자하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신림동 있죠? 신림동에 가면 이제 진짜 고시촌입니다. 공부하는 고시촌인데 거기다 이제 고시원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30억을 가지고 이 고시원을 큰 걸 하나 구입하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3개를 구입한다고 치자.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그러면 미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그 교재 강의 노트 99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박스 있어 없어요? 박스 있죠? 그 미래 상황을 볼게요.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정부에서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야,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공부하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다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평균 잡았을 때 전체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법시험제도가 2007년도부로 완전히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민 80%는 이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제도 자체가 돈 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에 위한 어떤 법조인의 양성 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성하는 시험이라 개천에서 개천 용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80% 이상은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면 그러면 전국에서 여기로 고시원으로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릴 수 있죠. 물론 부동산마다 약간 오차는 있지만 전체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거나 이 사법시험제를 부활하기로 하면 이거는 같이 움직입니다. 알겠죠? 같이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전체로 떨어지거나 올라갑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는 아줌마들 채용해서 음식도 헤매기야 되는데 A 고시원은 음식 맛이 아주 좋은데 B씨는 안 좋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A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데 B씨는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손해난 거 이득을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게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C 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여기는 시끄러워서 공부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A나 B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C는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아까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든가 전쟁이 났다든가 사법시험제를 부활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요 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그리고 뭐라고요? 이거를 비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비체계적.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을 줄인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뭘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삼겹살 먹을 때 비계는 제거하고 먹는 사람이 많죠? 비계는 제거하고 먹어야 되겠네요. 뭐라고요? 비계는 제거하고 먹으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좋다. 얘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나 알아볼게요. 이 사람이 또다시 한 장 넘겨볼게요. 하나 넘겨보시면 자, 상관계 중간 정도의 상관계에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0억 가지고 자, 반은 우산 만드는 회사, 반은요 장화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장화 아시나요? 우산 비 올 때 쓰는 신발 있죠? 여기에 투자했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얘네들은 미래 상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자꾸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죠? 이때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같이 움직일 경우는 분산 효과는 작아집니다. 뭐라고요? 분산 효과는 작다는 얘기죠. 근데 반은 장화, 반은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서 투자했다고 치자.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얘네들은 미래 시장 상황이 바뀔 때 있죠. 그 얘네들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다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자꾸 움직여야 분산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상쇄해야 한다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분산 효과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거나 상관계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관계수는 그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안 물어봅니다. 다만 이제 상관계수를 로우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쨌거나 얘는 자꾸 상관계수는 같이 움직이는 정도 있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정도를요 상관계수다. 근데 얘들은 자꾸 같이 움직여야 같이 안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크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크다. 얘네들은 자꾸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니까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 로우라는 용어를 쓰는데 상관계수가 가장 클 때, 얘가 가장 클 때가 플러스 1일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플러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산하고 장화하는 데 투자했는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산이 10% 올라갈 때 장화도 그대로 10%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번에는 자, 두 자산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입니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장화하고 아이스크림에 투자했더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장화가 10% 올라가죠? 그러면 아이스크림은요 10% 그대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 효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되겠나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해서 상관계수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집니다. 다시 할게요. 자, 사람들은 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뭘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 반대라는 게요, 자꾸요, 상관계수가 작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가장 작을 때 언제라고요? 마이너스 1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는 없습니다. 플러스 1이 아닌 이상은 분산 효과는 있기 시작하는데 자꾸 어디로 갈수록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요? 안 해도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어디 갔냐면 신림동에는 수많은 고시원들이 있을 겁니다. A 고시원, B 고시원, C, D, E, F, G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분산 투자한다고 치자. 그러면 요거는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얘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위험을 점을 찍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분산 투자했더니 기대치 이만큼, 위험 이만큼 점을 찍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분산 투자하니까 이 점이 찍힐 수 있죠. 그 다음에 A, B, C를 하니까 이렇게 찍힐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시장에는 자, 이 투자 항목을 달리하고 때로는요 투자 비율을 달리하게 되면 수많은 포트폴리오의 집합들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거, 이걸요 효율적 전선이다 혹은요 효율적 프론티어즈입니다. 효율적 전선 혹은 뭐라고요? 효율적 프론티어라는데, 모든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 투자라고 했죠. 위험 회피형 투자를 가정하면 이 선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디라고요? 이 선 내.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자, 이 선 내에는 수많은 포트폴리오도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위험이 같죠? 같은데 얘보다는 얘가 기대치가 높죠? 얘보다 얘가 높죠? 요걸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 내에도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기대치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기대수익이 같죠? 같은데 얘보다는 얘가 위험이 작죠? 얘보다 얘가 작을 거 아닙니까? 얘는 구입할 수 없는 점이죠? 그럼 요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합리적이고 뭐라고요? 경제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이 선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 있죠? 요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효율적 전선이다 해줍니다. 근데 자 사람마다 요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자 사람마다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만족감이 같은 점 있죠? 쭉 연결한 겁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대해서. 자,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죄송합니다. 보수적 투자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사람이 보수적 투자자는 뭐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는 뭐냐면, 위험이 이만큼 커졌을 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진다면 뭐 같다고요?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 위험이 이만큼 커질 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진다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둘 다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질 때 있죠. 이만큼 높아질 때 있죠. 근데 보수적 투자는 약간의 위험만 감수하겠다는 얘기고, 얘는요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큰 걸 위험이 크다고 하죠. 상대적으로 큰 것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거를 정확히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3, 4월 달에 했던 그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는 얘보다는 얘가 만족감이 크죠? 얘보다는 얘가 큰데 얘는 구입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만족감이 가장 극대화된 지점은요,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 있죠? 요걸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요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가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도 크고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요거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많은 얘기를 공부하는 것 같지만 요게 답니다. 여기서 이제 다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63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2번. 아래쪽에 2번 있죠?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요구 수익률에 반영하는 위험은 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이에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했죠?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구 수익률에 위험 할증률이 반영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며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고 했죠? 이거 맞는 편입니다. 2번 보시면 비체계적 위험이란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화, 이자율 변동 등 시장의 힘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다.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의 고정성,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 때문에 포트폴리오 적용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포트폴리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는 서울에 있는 거, 일부는 부산에 있는 거, 일부는 상업용, 일부는요 공업용 투자할 수 있죠. 이렇게. 자, 4번 볼게요. 체계적 위험이란 개별적인 부동산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죠. 요거는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비계는 제거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산 간의 음의 상관관계, 자꾸 상관계수가, 자, 양의 상관관계라는 얘기는 자꾸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음의 상관관계는요, 자꾸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산 간의 음의 상관관계일수록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한 게 아니라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반대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로 편입되면 우연분산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2번 볼게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여기까지 맞는데, 이를요,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입니다.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 3번 볼게요.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는 얘기죠. 저걸 뭐라고요? 저 점을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투자안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투자를 분산한다는 것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다른 거 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169페이지에, 자, 아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다면, A가 있고 B가 있다면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계산해 볼게요. 거기 169페이지에 6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과 같은 수익이 예상되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빌딩 A는, 자, 하나하나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빌딩 A는 비관적일 때는 몇 프로 벌 수 있어요? 5%. 그 다음에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10% 벌 수 있네요. 10%. 그 다음에 낙관적일 경우는 몇 프로 벌 수 있어요? 15% 벌 수 있네요. 15%. 맞죠? 그럼 여기다가, 자, 이 여기다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그 고시원 있었죠? 호황시, 보통 이제 불황일 때 수익률에다 확률 곱했죠? 하나하나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빌딩 A는 비관적이 될 확률은 10%라니까 여기다 0.1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낙관적일 경우는 30%니까 0.3을 곱해야 됩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0.6을 곱하면 됩니다. 자, B부동산은 볼게요. B부동산은 비관적일 때 6%, 그러니까 6%, 그 다음에 15%, 20%네요. 15%, 20%, 이렇게. 확률은 똑같습니다. 여기 0.1, 0.3, 여기요 0.6. 이렇게 해서 아까 첫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하나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자, A 부동산은 12.5% 나올 겁니다. 12. 얼마라고요? 5%. B 부동산은요 17.1% 나올 겁니다. 17.뭐라고요? 1%.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여기 표 있었죠? 표로 했을 때는 우산은 얼마,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얼마 나왔죠? 이거 하나하나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A 부동산은 12.5% 벌 수 있고, B 부동산 얼마라고요? 17.1% 벌 수 있죠?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 빌딩 A에다가 맨 오른쪽 칸을 볼게요. 빌딩 A에다가 60% 투자하겠답니다. 빌딩 B에다가는요 40% 투자하겠대요. 그럼 여기다가 0.6, 여기다 얼마라고요? 0.4를 곱해주면 돼요. 항상 계산할 때는 한쪽이 백분율이면 한쪽은 소수점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곧바로 백분율이 나옵니다. 14.3%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14.3%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제 쓰니까 이제 복잡해 보이는 거지. 요 구조를 알게 되면, 그냥 계산기 갖다 막 두드리면 돼요. 톡톡톡톡 두드리면 돼요. 그리고 얼굴에 볼터치 하듯이 톡톡톡이죠? 이거 똑똑 두드리면 됩니다. 볼터치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이렇게. 자, 요거 지워되죠? 요 구조를 알면은 금방 풉니다, 이거.
지울게요. 원래 이거 몇 번 했었는데 지워되죠? 아이고 거기 해설에 있는데 그 뒷장 해설에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거 모아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자 5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할게요. 자, 우리 강의 노트로 돌아오셔서 어디를 볼 거냐면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자, 오른쪽에 화폐 시간가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알아볼게요. 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목적은 부동산 투자에서 재산 가치를 극대화시키자는 얘기죠. 이런 목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부동산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A라는 원룸, 괜찮아 보인다, 뽑아보고, 자, B라는 상가라든가 C라는 임대주택 있죠? 몇 개 쭉 뽑아보는 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입니다. 뭐라고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그런 다음에 하나에서요, 내 손에서 나간 돈 있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거 다 지울게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A라는 원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총 5층짜리예요. 그리고 4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투자론에서는 요거는 자, 총 얼마에 나왔냐면 8억에 나왔답니다. 얼마에 나왔다고요? 8억. 자, 우리 투자론에서는 내 돈 투자액을 지금부터 지분 투자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걸요, 저당 투자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여서요, 얘는 지분, 얘는요, 저당. 그러면 내 돈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3억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 있죠? 요것만 추정하는 겁니다. 현금 나가고 현금 들어온 거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현금 내 돈 나가는 게 얼마예요? 5억 나갔네요. 맞죠? 아, 내 돈 나가면 5억이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온대. 이게 전부 다 내 손에 다 들어온 건 아니겠죠? 각종 경비도 좀 빼야 되고, 빌린 돈 있으면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세 이거 빼고 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랍니다. 요 8천만 원을 물론 대충 계산하면 절대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서, 자, 이런 상황일 때는 얼마, 저런 상황일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확률로 평균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5년 있다 처분할 때는 13억 정도 받을 수 있답니다. 얼마라고요? 13억. 근데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겠죠? 일단 중개 수수료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행여나 이거 못 갚은 돈 좀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도세 빼고 났더니 7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뭘 분석한다고요? 경제성 분석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경제성 분석이라 하는데, 그러면 요거는 현금 나간 돈이고, 앞으로 들어올 돈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계략적으로 결정에 따라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이걸로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어떤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걸 투자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요 정도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수년가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분의 이건 걸요, 수익성 지수,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그죠? 이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두 가지를 먼저 좀 선행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이걸 할인한다는데, 할인하는 방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알아야 되겠죠?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할인하는 방법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한번 딱 그려볼게요. 박스를 딱 그린 다음에, 자, 어디를 볼 거냐면 거기 한 장 넘겨볼게요. 102페이지 볼게요. 102페이지에 자, 내가 은행에다가 화폐 시간가치라는 얘기는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자,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으면 나중에 그 금액이 커질 수 있죠? 이런 걸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100원을 예금했는데, 은행에다 얼마 예금했다고요? 100원을 예금했는데, 3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이자는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붙여준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붙이면 좀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편의상 1년에 몇 번이라고요? 한 번씩 붙여준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자,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자율은 1년에 10%랍니다.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1년 지나면 이 금액이 10%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러니까 110원 통장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는요, 이 금액이 또 10% 붙겠죠? 그러니까 11원이 붙습니다. 그래서요, 121원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121원은 원래 100원에 대한 이자 10원뿐만 아니라 10원에 대한 이자 1원 있죠? 그러니까 이자에 또 이자가 계속 붙는 겁니다. 이걸 복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리. 3년 후에는요, 이 금액이 10%니까 12.1원 붙죠? 그러니까 133.1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이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이 될 수 있고, 때로는요,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수익률을 이렇게 복리 형태로 붙여나가는 걸 뭐라고요? 할증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할증한다. 그래서 할증된 미래 시점의 가치를요, 미래 가치, 요건 내가라는 겁니다. 여기는 수익률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이거를 복리 형태로 쏙 빼내는 걸요, 할인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할인한다. 할인한 지금 시점의 가치를요, 현재 가치라는 겁니다. 줄여서 뭐라고요? 현가.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몇 년이라고요? 100년.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이자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100번 언제 붙이고 앉았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현금이 1회만 발생하는 거, 이 100원을요, 일시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1회 발생하는 거 있죠? 한 번 얘기하는 돈, 이게 다 뭐라고요? 일시불. 그래서 100원에다가, 자, 일시불에, 100원이 일시불이라고 했죠? 100원이 뭐라고 했어요? 일시불. 그래서 일시불에, 자,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 합니다. 내가 계수라는 공식 있죠? 이걸 딱 곱하게 되면, 자, 이자가 다 붙어 있는, 자, 3년 후의 가치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공식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자, 보세요.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요거는 100원에다가 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1 플러스 10%면 0.1이죠? 요거에 이자 몇 번 계산해요? 3번 계산하죠? 그러면 곧바로 3년 후에 133.1원 나옵니다. 그러면 100년 있다 살 돈이 얼마냐? 그러면 몇 제 곱하면 돼요? 100제 곱하면 되죠? 요거를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겁니다. 일시불을 하고요, 내가계수. 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지금 102페이지에 박스가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도 있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박스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박스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100원 예금하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를 예금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는 금액을 예금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133.1원에다가 133.1원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분의 1한 거를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겁니다. 일시불의 뭐라고요? 현가계수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을 뭐라고 하냐면 미래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런 공식을 뭐라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은행에다 5억을 예금했는데 5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아까 1억 얘기했다 했나요? 자, 5억 예금했을 때 5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5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자, 10년 후에 1억이 되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야 되냐? 그러면 1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응용해 볼게요. 뭘 한다고요? 응용. 자, 어떤 사람 응용 좀 제발 하지 말랍니다. 지금도 머리 아파 죽겠답니다. 이렇게. 자, 그런다고 제가 안 할 사람이 절대 아니죠?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불입액이 매년 말에 30원씩이랍니다. 왜 해필이면 매년 말이냐? 이거는 공식을 이렇게 만들려고 매년 말로 가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예금을 한 번 한 거죠? 이 경우는 예금을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요, 이 예금을 매년 말에 계속 한 겁니다. 요것도 하나하나 다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요 30원은 1년, 2년, 3년치자가 붙는 거죠? 1년, 2년, 3년 붙듯이 이렇게 붙이면 돼요. 얘는요, 2년치자 붙으면 되겠네요. 얘는요, 1년치자 붙이면 되죠? 얘는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이렇게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새로 계산가 앉았습니까? 자, 지금부터 매기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 이걸 뭐라고요? 이걸 연금이라는 표현 쓸게요. 뭐라고요? 연금. 그래서 30원을 뭐라고요? 연금이다. 자, 30원에다가 곱하기, 자, 이게 연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금의 내가 계수, 미래가치죠? 요 개수를 딱 곱하면 되는데, 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식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느 경우에 써먹냐 했죠? 그러니까, 적금 찾을 돈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적금 뭐라고요? 찾을 돈. 알겠죠? 적금 뭐라고요? 찾을 돈이 얼마냐? 여러분,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거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어떤 사람이 적금을 가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찾을 돈이 800원입니다. 그래서 매기 적금 불이백이 얼마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뭘 몰라요? 적금 불이백은 아는데 찾을 돈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요. 자, 찾을 돈 아는데 불이백 모르는 거죠. 어쨌거나 이자를 다 붙인 금액이 800원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800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거 분의 1한 거 이걸 뭐라고요? 감채기금 계수라는 겁니다. 무슨 계수라고요? 감채기금 계수다. 이렇게 요거 곱하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자, 얘는 뭐라고요? 적금 찾을 돈. 얘는 뭐라고요? 매기 적금 불이백. 매기 뭐라고요? 적금 불이백.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어쨌거나 요놈과 요놈의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이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게 이겁니다. 요것분의 1한 게 요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요것분의 1한 게 이거고 요것분의 1한 게 이겁니다. 자, 이번엔 두 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두 개. 자, 어떤 정령 퇴직자가 퇴직금을, 자, 이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매년 말에 얼마라고요? 40원, 4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받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받을 때는 이자가 포함될까요? 포함이 안 됐을까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자를 안 준다면 당장 달라고 하는 게 낫죠? 은행 예치하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를 빼내면 되는데 요거는 3년 있다 받을 돈 빼낸 거죠? 그죠? 그거 하나하나 다 받을 돈 빼내면 돼요. 얘는 1년치자 빼내면 되고 얘는요 2년치, 3년치, 4년치 다 빼내면 되죠? 어느 새로 빼내고 앉았습니까? 자, 지금부터 자, 매기 반복해서 발생하는 40원을 아까 뭐라 한다고요? 연금이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요? 현가계수라는 아주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공식 너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 안 해도 계산 문제 다 풀립니다. 이렇게 어느 경우에 써먹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느 경우에 써먹냐.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90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사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의 형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퇴직연금의 형태는 아는데 일시불로 받을 줄 모르는 거죠. 얘는요 일시불로 받을 돈은 아는데 연금의 형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는 게 9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900원에다가 뭐라고요? 900원에다가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분의 1한 거를요 저당 상수해 줍니다. 뭔 상수라고요? 자, 이게 왜 저당 상수냐면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돼서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됐죠? 그러면 은행에서 900원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이겠죠? 이거 계산할 때는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 곱합니다. 어쨌거나 얘들도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이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이죠? 요거는 요거고 요것분의 1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이렇게 좀 떠올려야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요 문제 있죠? 요거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우리 교재 173페이지 볼게요. 173페이지에 2번 볼게요. 아래쪽에 2번.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개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가 아니라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입니다. 뭐의 역수라고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다. 이 니은 번 볼게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이다. 이거 맞네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현가계수의 역수죠. 이거 맞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저당상수는 미래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금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적금에 들었을 때 매기 불이백 있죠? 적립금 계산할 때는 뭘 구했잖아요? 감채기금 계수입니다. 저당상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채기금 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감채기금 계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시에 융자 금액에 대한 부채 서비스 계산할 때 사용한다. 이거는 감채기금 계수가 아니라 뭐 같아요? 저당상수입니다. 저당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위음번 볼게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미상환된 대출잔액을 계산할 때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0,000원을 빌렸는데 매기 원금이자 합쳐서 3,150원씩 갚아야 된답니다. 얼마씩 갚아야 된다고요? 3,150원. 그럼 여기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났으면 남은 게 이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됐어요?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됐으니까 요거를 자, 이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자가 쏙 빠진 지급 시점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는 미상환된 대출 잔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금융론에서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언제 하라고요? 할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게 아주 좋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자꾸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도표 안에 시간가치 계수를 활용하여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 나와 있고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나와 있네요. 자,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뭐의 역수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역수이죠. 일시불의 내가계수 나와 있으니까 내가계수는 2죠. 2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0.5가 될 겁니다. 2번 볼게요. 7년 후 1억을 만들기 위하여 매년 일정액씩 불입해야 될 금액은 그러면 매기 불입할 금액을 계산할 때는 뭐라고요?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야 되는데 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감채기금 계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요거는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입니다. 연금의 내가계수는 있어 없어요? 있죠? 10 있잖아요. 그죠? 10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10분의 1 하면 얘는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1,000만. 감채기금 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라고 했죠? 내가계수는 1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저당상수는 뭐의 역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이죠? 연금의 현가계수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네요.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1억을 대출받고 매년 균등하게 원리금을 상환해야 될 금액은 1억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 곱해야 되는데 저당상수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저당상수는 뭐의 역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는 5죠? 5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000만 원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요게 정답이네요. 요게 틀렸죠? 2,5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감채기금 계수는 뭐의 역수예요?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죠. 그 연금의 내가계수는 주어졌어 안 주었어요? 10 있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0.1입니다. 뭐라고요? 0.1.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 아주 좋은 문제니까 요 몇 번이고 해보세요. 요 한 문제 3번을 다 풀 수 안다는 얘기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세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 3번 문제 같은 게 이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체를요 다 설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몇 번이고 집에서 연습해보세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 박스가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박스 있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나 보네요. 자, 이번에는 이거 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볼게요. 요거. 자, 우리 강의 노트 돌아올게요. 노트 있죠?
어디냐면, 자, 104페이지 볼게요. 104페이지. 자, 지금부터 요거를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요거를 뭐라 하냐면,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의 현금 수지다. 줄여서요, 영업 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업 수지. 그리고 요거는 요 7억은요, 요건 내 손에서 나간 돈이죠? 지분이 유출됐는데 다시 내 손으로 들어왔네요. 이걸요, 지분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뭐라고요? 지분 복귀액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아닙니까? 일종의 소득 이득인데 얘는 5억 나갔는데 다시 7억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왜 더 많이 들어왔냐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더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았다 해서 7억에서 5억 뺀 거를요, 자본 이득 해줍니다. 자본 뭐라고요? 이득이다.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나왔고 얘는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쯤은 이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다 가유순 전후다. 가유순 뭐라고요? 전후. 처음 들어보나요? 가유. 자, 가유순 전후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다 쪼갠 다음에, 자, 여기 한 칸 띈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경비 빼고 뭐라고요?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됩니다. 가유순 전후. 그 다음에 한 칸 띈 다음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지? 요것도 한다면 공부는 안 하고, 뭐는 안 하고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공부는 안 하고 뭐라고요? 기타만 치고 있네. 이렇게. 자, 먼저 자 보세요. 가능 조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를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했을 때 있죠. 그때 들어온 소득을요, 가능 조소득. 여기서 자, 이 공실이라든가 횡이나 못 받는 돈 있죠. 불량부채 그 빼줘야 됩니다. 자, 적정히 예측해서. 그런 다음에 때로는 부수입도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 더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유효 조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각종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비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되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관리비, 그 다음 보험료, 유지수선비 이런 거 있죠. 다 빼줘야 됩니다. 종업원 임금 이거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비 있죠. 요걸 뺀 거를요, 순영업소득해 줍니다.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여기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매기 갚을 돈 있어 없어요? 있는데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 해줍니다. 아니면요, 저당 지불액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전 현금 수지 혹은 세전 현금으로 해줍니다. 여기서 항상 세전 하면 뭐라고요? 세전 하면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소득세. 여기서 소득세를, 세금을 계산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관련된 소득세를 빼줘야 돼요. 영업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후.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영업 경비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조심하라고요? 영업 경비. 자, 영업 경비는 각종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관리비 각종 이런 건데, 이 세금 중에 소득세는 여기서 빼놔야 되죠. 근데 재산세 같은 보유세 같은 거는 다 경비로 처리합니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자, 소득과는 관계없습니다. 뭐 관계없다고요? 소득과는 관계없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로 매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비로 처리합니다. 근데 소득세는 그게 아닙니다. 자, 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자들은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많이 내요. 소득이 작은 자들은요, 좀 내야 되죠? 소득이 없는 자들은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도 만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기서 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세법을 적용해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내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자, 요것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기업회계라든가 세법에서, 자, 건물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기 일정액씩 감가상각비 형태로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현금 나간 게 아니에요. 이거 순전 현금 나가고 현금 들어온 거죠?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포함시키면 안 돼요? 기억할 수 있죠? 이거 나왔더라도 포함시키면 안 돼요? 알겠나요? 원래
만약에 감가상각비 나오면 영업경비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땐 써먹습니다. 뭘 계산할 때요? 세금 계산할 땐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나왔을까 보겠습니다. 요거. 자, 지분복귀액은 매순 전후. 뭔 전후라고요? 매순 전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이건 처음부터 경비 빼고 뭐라고요?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러면 됩니다. 자, 먼저 자, 쟤를 한 13억 정도 받을 것 같다. 이걸요, 매도 가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매도 가격.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비를 빼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할 게 이거는 종업원 임금 이런 게 아니라 매도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경비 있죠? 중개 수수료라든가 공증비용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뺀 금액을요, 순매도액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순매도액. 여기서 또 이제 빚을 빼야 되죠? 빚은 여기서는 자, 이 3억을 빌렸는데 5년 동안 갚다 못 갚은 돈이죠? 또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미상환한 저당 잔금이라 표현합니다. 미상환한 뭐라고요? 저당 잔금. 이거 뺀 금액을요, 세전 지분복귀액 해줍니다. 뭐라고요? 아니, 또 세금이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소득세는 퇴직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여기서 세금은요, 자, 양도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은 거죠. 비싸게 팔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자본이득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도소득세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요? 자본이득세. 이걸 뺀 금액을요, 세후 지분복귀액 해줍니다. 뭐라고요? 세후 지분. 자, 그리고 최근 한 10년 동안 영업소득세를 한번 계산해봐라. 요게 한 2번을 한번 물어봤고, 한 번은요, 지문에 막 들어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기필코, 내가 수석하겠다. 그런 분들은 요것도 암기하고 들어가세요. 기필코 뭐라고요? 수석하겠다. 요거는 세무사들이 해야 될 영역인데, 세무사들은 이렇게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을 계산합니다. 뭐라고요? 세금 계산하기 위한 소득세죠? 이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는 때로는요, 자, 경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인정 안 해줍니다. 일부만 인정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을 계산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순대 먹고 뭐라고요? 감히 내빼. 순대 먹고 뭐라고요? 감히 내빼. 그러니까 순대 먹고니까 얘는 더해줘야 되겠네요. 감히 내빼니까 빼줘야 되죠. 그래서 먼저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한다면 대체충당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 걸로 대수선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주요 구조부로 손을 대려고 한다면 돈을 좀 빼놓고 있어야 돼? 안 해야 돼요? 빼놔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5년 있다가 부동산 가치를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데 다시 들어올 돈이죠. 그러니까 현금 빼놓은 걸로 했다 다시 올려놔야 됩니다.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감가상각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자, 저기서는 인정 안 해줍니다. 현금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세금 계산할 때라든가 기업회계에서는 인정해 줍니다. 감가상각비.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부채 서비스액 중에 원금 나간 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다만 이자 나간 거는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뭐라고요? 과세소득입니다. 순대 먹고 뭐라고요? 감히 내빼.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지금 무시하세요. 힘들면 뭐라고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어디를 풀 거냐면 이렇게 이게 좀 이걸 미처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183페이지 볼게요. 183페이지에 2번에 다음 자료를 보고 있어 없어요? 2번에 다음 자료를 보고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용하여 당해년도 세후연금 수익을 계산해라. 거기에 10억 옆에 뭐가 있어 없어요? 가능조소득 집어넣으세요. 이거 분명히 있긴 하는데 이게 이상하네. 이게 제가 드린 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능조소득 10억, 공실및 불량부채 1억, 유효조소득 9억 5천, 영업경비 2억 5천, 부채서비스액 1억, 영업소득세 1억이죠? 그러면 잡으세요. 가능조소득이 얼마라고요? 10억. 10억 집어넣으면 됩니다. 10억.
그 다음에, 왜 여기다 써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10억.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는 1억 있네요. 1억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유효조소득이 9억 5천 있어, 없어요? 9억 5천만 원 있죠? 5천만 원 있는데, 자, 여기서 또 뭘 빼야? 영업경비가 2억 5천이죠? 2억 5천을 빼면, 여기는 순영업소득이 7억이네요. 맞죠?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고요? 1억 있네요. 그러면 세전은 6억이죠? 여기서 자, 영업소득세가 얼마요? 1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5억이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자, 10억에서 1억 빼면 9억인데 왜 9억 5천이냐는 얘기죠? 그죠? 요거는 기타 소득이 5천만 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왜냐하면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효소득이 주어졌어, 안 주었어요?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자, 지금부터 정확히 제가 5분만 있다 들어올 겁니다. 정확히 말하고요. 5분 있다 딱 들어올 겁니다. 진짜.